굉장히 연구자로서는 이 주제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영화관의 미래와 영화 전체의 미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요. 저는 이번 연구를 맡은 이화배 연구원이고요. 오늘의 발제와 사회도 맡겠습니다. 오늘 영화관의 미래에 관해서는 영화관의 지속 가능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영화 시장과 정책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자로 네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예술영화관협회 최나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CJCGV 조성진 전략지원 담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합동영화 서울극장의 전호진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독립영화 전용관이죠. 인디스페이스의 원승환 관장님 오셨습니다. 이 네 분의 토론자는 멀티플렉스 체인 그리고 비계열이라고 하는 일반 지역의 영화관 그리고 독립예술영화관 그리고 시네마테크를 대표해서 제가 한 분씩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를 놓고 우리 영화관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관의 미래. 제가 사실 오늘 운영팀께 말씀드려서 미리 제가 준비해드린 발제 자료에서 교체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가장 마지막 순서에 넣었다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일 처음으로 돌렸어요. 아마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심정이 아마 영화관 사업자들의 심정이면서 현재 영화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영화 시장에 대해서 또 영화관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잠깐 플래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사진은 1997년 서울극장의 모습이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카페는 바로 정면에 있는 카페는 팡세라는 카페죠. 바로 위에 영화 비트의 입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영화가 아마 개봉날의 풍경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화 관계자분들도 많이 앞에 서 계신 것 같고 로비 전체에 그 야외 로비 전체에 입장을 지금 기다리는 티켓팅을 하고 있는 관객이 꽉 차 계시죠. 이런 풍경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낯익기도 하고 정겹기도 한 모습이에요.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극장만 이런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풍경은 2001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중앙극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시간을 봐서는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야외 박스오피스 앞에 관객분들이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이 극장을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드나들던 극장이어서 이 사진을 기념품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소도시 영화관들의 풍경도 서울에 있는 대형 영화관의 풍경 못지 않았죠. 그만큼 많은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플랫폼이 바로 영화관입니다. 하지만 영화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고 여러 미디어 관련된 기사에서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두 번의 큰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팬데믹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기를 나눈다라는 그 워딩이 실제로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이 감염병 때문에 공포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1차적으로 현재 영화관이 처한 굉장히 큰 위기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시장의 대두. 영화관이라는 플랫폼은 전통의 영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이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이었던 영화 시장이 온라인의 급격한 대두로 인해서 일종의 마찰을 빚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움들 그리고 사업자끼리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영화가 온라인 시장으로 갔을 때도
여전히 플랫폼의 변화인 것이지 영화 자체의 변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 요소가 있지만 막상 우리가 온라인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는 같은 롱폼 콘텐츠, 긴 러닝타임의 롱폼 콘텐츠 안에서도 영화가 또 드라마와 같은 플랫폼 안에서 경쟁해야 되는 또 심각한 위험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 직면을 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롱폼 콘텐츠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쇼폼 드라마, 쇼폼 예능과도 경쟁을 한 플랫폼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더더군다나 창작자, 제작자, 이 비즈니스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자, 대략적인 개요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영화 시장과 영화 시장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요.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그래프는 영화산업 관계자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신 그래프이고요. 혹시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관객분들은 새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래프죠. 총 3개의 색깔의 그래프인데 제일 위에는 영화의 총 매출입니다. 영화가 모든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 모든 윈도우에서 벌어들인 수익 창출 내용을 이제 합산해 놓은 것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일정하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변곡점을 좀 지나가면서 올라갔죠. 침체의 시기도 있었고. 하지만 영화관은 제가 1996년부터 자료부터 작년 자료까지를 모아놨는데 19년도까지는 사실 매출 기준으로는 큰 정체 없이 일정 수준으로 꾸준히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화관을 제외한 부가시장은 과거 90년대 말을 보시면은 오히려 영화관이 부가시장이었죠. 홈비디오 매출이 사실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을 했었고 그것이 대략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형성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반면에 영화관은 같은 시기에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2010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전반부가 홈비디오로 대표되는 부가시장이 몰락을 한 것이고 2010년을 기점으로 IPTV가 새로 론칭을 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대두가 됐고 이 견인이 부가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죠. 2003년이 그래서 바로 영화관 시장으로서는 기억해야 할 만한 시장입니다. 영화관 시장의 매출이 부가시장의 매출을 역전을 한 해가 바로 2003년입니다. 자, 다음은 관객 수와 매출 추이를 보시겠는데요.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을 했지만 사실 영화관 관객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2000년대 후반, 2007년, 8년, 9년 동안에는 매출은 비록 성장했지만 관객 수는 정체를 했었죠. 이 시기에 영화 산업에 계셨던 분들은 정체의 이유를 아십니다. 우리가 외부 자본은 급격히 많이 들어왔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영화가 화랑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외부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들이 많이 양산이 됐고 이 시기에 한국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다시 절치부심해서 영화는 다시 매출이 상승이 됐고 급격한 상승의 시기를 잠깐 거친 이후 2014년도 이후에는 다시 관객 수도 정체, 매출도 사실상 지금 정체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이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왜 관객 수는 안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시기에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관람료의 인상도 있었고요. 우리가 3D 영화라고 하는 대표적인 특수 상영관의 영화들이 이 시기에 도입됐고 아바타,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도달한 외화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특수 상영관에 등장을 하면 입장권 매출의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요. 방금 보셨던 관객 수 2014년도 이후에는 사실 큰 폭의 증가세는 없지만 아래 보시는 그래 빨간 선은 상영관 수가 늘어난 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객 수가 정체된 기간 동안에도 실제적으로는 매출의 성장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영관 인프라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토론자로 나와 계신 조성진 님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상영관 인프라가 지금 수준으로 사실 향상된 것이 끊임없는 상영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영화관 시장의 매출을 견인했고 영화관 시장 전체의 매출이 올라간 것이 영화 시장 전체의 매출을 견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같은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관객 수는 일정하게 정체됐고 매출도 사실상 정체됐지만 상영관 인프라는 계속 늘어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작년을 맞이했던 거죠. 우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이유는 이런 모든 것들의 결합인데요. 제가 우리가 위태롭게 된 이유 또는 영화관 시장이 겪는 어려움 또는 여기서 파생한 영화 시장 전체의 어려움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윈도우의 편중.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요. 일단 파란색은 재작년도의 수치입니다. 제일 왼쪽은 영화관.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냈고 그 합이 영화관과 다른 부가시장의 윈도우의 합이 약 2조 5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죠. 그래서 약간 대전 모양이죠. 그릇 모양으로 온폭하게 파여 있죠. 가운데 부분의 윈도우들은 매출 비중이 적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영화관도 약 5천억 원 정도로 매출이 이제 떨어졌고요. 전체 합도 영화 시장의 합도 1조 원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영화라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만약에 윈도우끼리만 경쟁하는 구도라면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빠지는 매출을 온라인 플랫폼이 흡수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우리 영화 시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바로 앞전에서도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 플랫폼인 영화관을 기준으로 질서가 잡혀 있었던 게 기존의 유통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상적인 구조 또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얼핏 상상해 볼 수 있는 구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사실 그림이 나왔었어야 옳죠. 영화관은 매출이 저조하지만 다른 윈도우가 영화관의 매출을 흡수해서 전체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 사실 다른 나라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쪽의 플랫폼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해서 다른 윈도우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윈도우가 급격히 성장할 수도 없지만 급격히 망하게 놔두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자 편중입니다. 우리 영화관 시장을 들여다보면 사실 CGV, 롯데, 메가박스로 대표되는 대기업 3사의 체인 영화관이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치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거의 100에 수렴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썸은 98%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연구자들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CRK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상위 사업자들의 제가 여기 저는 CR3를 뽑아봤는데요. 1위부터 예를 들면 3위 사업자까지 합산 매출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과점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잘 펼칠 수 없을 만한 시장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저희가 80%대에 진입을 했고 사실 2010년대로 가면서 90%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지금은 97% 이상을 상위 3개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특이한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영화 시장이 발달한 다른 나라도 이렇게 대기업의 소수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부양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2016년도 기준으로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상영관 점유율입니다. 앞서의 CRK 지수는 매출을 기준으로 한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거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매출에 대한 일정한 통계 자료를 구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상영관 점유율, 그러니까 스크린 점유율이죠. 어느 상영업자가 스크린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비교해 봤더니 16년도 기준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92%가 넘죠. 영국 63%, 일본, 미국 50%대,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그거보다 저조합니다. 이 정도 수치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프랑스 28%면은 저희가 아까 이 앞전에 보여드린 2004년도에 이미 저희는 50%를 넘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그럼 프랑스는 독과점 정도가 굉장히 낮구나. 시장에 많은 참여자가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의 집중도를 염려하는 연구 보고서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특이성을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화 시장 전체가 영화관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그리고 영화관 시장 전체도 특정 사업자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몇몇 사업자가 영화관 시장의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구나. 또는 영화 시장 전체의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구나. 하지만 작년의 상황을 겪으면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소수의 사업자가 우리 영화관 시장을 또는 영화 시장 전체를 너무 많이 떠받치고 있는 불안한 구조이구나. 우리 시장이. 그래서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불안정한 모습이고 짐을 나눠 들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 짐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요. 자, 비계열. 그래서 제가 확인한 두 가지 종류의 사업자입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계열. 우리가 보통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통계자료에서 많이 쓰시는 용어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체인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비계열 사업자가 2020년도는 사실 영화관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화관 시장의 21%, 그리고 상영관, 스크린 수를 말하는 겁니다. 스크린 수를 대략 7%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2%가 조금 넘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화관에 비하면 매출 점유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치로 보시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도 모두 관객이시기 때문에 늘상 다니는 나만의 영화관이 있는데 그 영화관이 비계열인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으시죠. 저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멀티플렉스를 횟수로는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계열 영화관에 짐을 나눠진다 또는 이익을 분배한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뜻인데요. 필요하다, 발견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관입니다. 우리 영화 업계 내부에서는 위탁관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고요. 관객분들 중에서도 또 인지하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우리 영화관 시장의 멀티플렉스 체인 안에 속해져 있는 사업자는 체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관과 체인이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위탁관, 그리고 이제 비계열. 그래서 사실은 멀티플렉스 체인과 체인에 속하지 않은 영화관 사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세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서 발견한 비계열과 위탁관의 매출 비중이 약 21%, 그래서 앞서 먼저 설명드린 비계열, 그리고 지금 위탁관을 합하면 영화관 시장의 대략 23%, 25%가 조금 모자라는 숫자이기는 한데요. 이 23%가 연구자인 저한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위탁관과 비계열의 합산이 23%라면 이 부분을 조금만 시장이 부양하거나 정책기관이 부양한다면 우리는 과점 시장을 통계적으로나마 탈출할 수 있다. 지금은 초고도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표시했죠. 아마 이것은 CGV나 롯데나 메가박스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아마 지금 토론자로 나와 계신 서울극장이나 또는 대한극장 뭐 이런 극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선은 이대 안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 같은 극장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상업영화 하는 극장도 있지만 독립예술영화 하는 극장도 있고요. 지방에 가보면 또 단독영화관도 있고 사운드를 특화한 극장, 정말 다양한 모습의 영화관들이 이렇게 시장에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촘촘한 다양한 사업자가 영화관 시장을 떠받친다면 지금보다는 영화관 시장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조금 안전하게 어떤 그물망 역할이 되어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앞에 토론자로 나와 계신 네 분을 모시고 추가적으로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그렸네요. 네, 자구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기관은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지금 연단에 나와 계신 네 분은 영화관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망을 할 때 회사에서 박스오피스 게임 많이 하시죠? 박스오피스 게임 할 때 맞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영화관 시장의 회복세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 곳에 계신 우리 최나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저희 예술영화관 쪽에만 뭐 제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출이 70에서 80% 정도 마이너스 된 상태이고요. 올해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지금 백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 말쯤 내년 초쯤 돼가지고 방역 부분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2022년 혹은 2023년까지 2018년 19년 상황을 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어떤 멀티플렉스나 좀 더 큰 규모의 극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예술영화관들이나 독립영화관들은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 관객의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2023년, 2022년에 과연 저희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찾아온 관객들의 요구를 이렇게 충족할 만한 영화들이 있을까? 그 영화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해외에 있는 주요한 영화제들이 열리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당연히 또 그에 관련해서 저희 그 수입 배급하신 분들이 그 작품을 이렇게 적절하게 골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2010년, 2021년에 그 전에 구매했던 영화들이 극장에서 개봉을 못하거나 적치된 영화들을 그에 풀어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관객분들을 만족할 만한 영화가 나오기도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2022년, 2023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더 어려운 시절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좀 회복의 속도가 좀 완만하거나 느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조성진님을 그냥 바로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조성진님인데요. 우리 영화관 시장의 무수한 참여자 중에 이것은 제작사, 투자사 또는 뭐 상영단 아니면 모든 참여자 중에 우리 영화가 가장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영화 총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회사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촘촘하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예, 뭐 작년 상황은 대개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쪽에서 예측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이제 쭉 뽑아봤어요. 이제 미국에서 극장 박스오피스에 대한 거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데이터화해서 이제 보고 있는 데가 이제 PwC라는 이제 기관인데 작년당 중반 정도의 예측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봤더니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작년도 박스오피스 시장을 한 8,600만 정도로 이제 관객 수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가 6천만이 이제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긍정적인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600만 정도 예측을 했고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1억 4,600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만 되면 진짜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상을 했고 한 2022년 정도 갔을 때 다시 한 2억 명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 너무나 이제 이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CJ 그룹 내에 이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전반적인 산업별로 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제 그 좀 회복 기조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이 회복 패턴에 이제 K자 패턴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업종별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다시 이제 밑으로 여전히 회복세가 좀 느릴 거다라는 이제 패턴으로 해서 이제 K자 패턴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를 보면 백신 접종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4분기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가정 하에 아마 이제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거다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체로 4분기가 그런 거고요. 이제 1년 전체로 보면 2019년 대비해서 한 44% 정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 예측 결과들이 있는데
일단 이게 이 회복세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좀 빠르게 터닝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V자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5년 정도가 지나더라도 2019년의 고점을 되찾기는 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계속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재 수준입니다. 그 전호진 이사님, 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극장 전호진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저는 오늘 와서 이제 조금 뭐 이전에도 좀 이렇게 그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제 수치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냥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정도까지 사실 현실은 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저기 독립영화예술관 있으시고 또 계열 있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순전히 저희의 자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원으로 굉장히 버티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정말로 저희 쪽에 뭔가 뭐 콘텐츠 얘기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실제적인 지원책이 없이는 사실 저희 이제 쉽게 이제 서울에는 뭐 서울극장, 대한극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로 매출의 하락을 이렇게 이런 개인 단일 극장들은 바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작년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뭐 이렇게 뭐 방역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작년에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 그 개인 이런 단일 극장들은 사실 지금 운영하기가 좀 힘든 점 저는 사실 오늘 나와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이런 극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지원책들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은 뭐 이렇게 일반 개인 극장들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멤버십 제도를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오늘 뭐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세 분하고 또 원승환 관장님은 조금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예, 그 인디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총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통계를 내봤더니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관객 수나 매출액이 한 50%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관객이 찾아오지 않는 그 빈도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확진자가 많았던 3, 4월이나 8, 9월보다 올해 1월, 작년 12월 이때 관객이 더 그 적은 상황이라 뭐 이렇게 시장 전망으로는 백신을 맞고 이러면서 영화 시장이 뭐 이렇게 직전 5개년 평균 50%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과연 그런 회복이 인디스페이스나 이런 그 독립예술영화관 쪽에도 해당이 될까 생각해 보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개봉을 했고 사실 이렇게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멀티플렉스에서도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많이 상영을 하면서 관객들이 그 좀 멀리 있는 그 예술영화관들을 찾아가기보다는 가까운 멀티플렉스에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보는 경우가 늘어났고 인디스페이스에 많이 왔던 관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를 봤는데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안 봐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이런 그 추세가 그 코로나 이후에 역전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그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그 독립영화를 보러 이렇게 수고롭게 그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백신 이후에도 좀 이렇게 극장이 정상화를 그 회복하기에는 꽤 긴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이렇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네 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다 사실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뚫어볼 만한 사실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더 추가적으로는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저희가 추후에 연구 보고서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좀 더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서에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발제에서 우리 영화관 시장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이 전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못하지 않은 지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로 어떤 편중 문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개봉을 할 때 대규모 매스 마케팅을 벌이죠. 이런 대규모 매스 마케팅을 영화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연결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영화가 개봉을 하고 종영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신작이 없는 상태니까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 등등 해서 기존의 영화관이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 좀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객의 요구를 많이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어떤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은 환경대로 있지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연구자로서는 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영화관 시장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약점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떤 한번 짚고 넘어가서 도약을 한다는 의미로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우리 영화 시장 또는 영화관 시장에서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성진 담당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제가 먼저일까요? 네, 농담이고요. 앞서 이제 발제에서 이제 집중돼야 하는 부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잘 봤는데요. 실제로 뭐 맞습니다. 뭐 실제로 그 멀티플렉스 3사가 진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고 그건 앞에 이제 비유도 하셨지만 집중도가 높은 만큼 사실 극장이 이제 떠안고 있었던 짐도 좀 컸다라는 그런 말씀도 저는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극장들을 나눌 때 저희가 이제 그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집중도가 이제 높은 반면에 이제 위탁 극장이라는 것들 아까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셨지만 위탁 극장이라는 데는 저희가 같은 체인에 포함이 돼 있지만 개별 사업자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 있다라는 점은 한번 조금 우선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해외 사례하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랑스 사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프랑스 사례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프랑스라는 데는 굉장히 기금이 촘촘하게 40몇 년 동안 촘촘하게 잘 설계가 돼 있었고 그 기금이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영화의 모든 생태계의 전 분야들을 다 지원하는데 촘촘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영발기금이라는 게 생긴 지가 14년 정도가 됐었죠. 14년 정도가 됐었고 그 기금에 대해서 걷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티켓 가격의 3%를 걷어서 저희가 14년 동안 아마 저희가 영발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이 아마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걸 저희가 아까 어디에서 조성을 했느냐 뭐 이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영화계 내부에서는 이 영발기금에 대한 부분을 영화계가 진짜 조성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절반 정도는 극장에서 이제 부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우리 이제 제작이나 이쪽 그 영화계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을 한 걸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우리의 영발기금에 대한 설계 자체가 제작 위주로 이 지원이 이제 대부분 이루어졌고 또 다른 유통이나 배급 아니면 이제 극장 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다른 점은 저희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발기금이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극장에 대한 지원들, 저희를 지원해달라는 게 멀티플렉스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경쟁력이 없는 조금 더 작은 극장들에게도 좀 시설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원이 초반부터 이루어졌고 그걸 하나의 인프라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시장과는 굉장히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자체가 시작 자체가 조금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달랐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전에 우리가
잘 몰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코로나로 이제 극장들이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극장들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도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더 다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극장이 코로나로 저희가 결국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이제 높았다. 그리고 일정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영화도 영화지만 또 영화 외에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또 극장으로 끌어들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영발기금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삼천포로 빠지시는 줄 알고 제지하려고 했는데 잘 돌아오셨고요. 네, 지원책이 좀 영화관에 대한 지원책이 초기 단계부터 촘촘하게 있었다면 이런 위기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과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쳤다. 이 부분 플랫폼사들이 좀 인정 이번에 하시고 많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이제 그 내부에서 자아 비판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전호진 이사님 이어서 네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이런 자구책이 참 뭐 글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관객분들을 사실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저희는 이런 단일극장들은 플랫폼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비용 대비해서 또 이게 관객들이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익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조금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그런 그 개인 극장들의 이런 뭐 홍보가 됐든 아니면 내부 시스템이 됐든 이런 플랫폼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영진이 쪽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사실 저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개봉 이렇게 하는 영화도 이렇게 콘텐츠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행사 위주의 대관밖에 없거든요. 사실 행사 위주의 대관밖에 없다 보니까 참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행정적인 명령 때문에 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떤 좀 이렇게 개인 극장들을 몰아서 뭐 독립영화예술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플랫폼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좀 같이 주신다면은 조금 그렇게 뭔가 조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제 질문의 요지는 자아 비판을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의 그 멀티플렉스 형태의 극장 중에 자기 간판을 달고 자기 브랜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극장은 대한극장과 서울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또 지금 현재는 서울극장에 재직 중이시지만 그 전에 대한극장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트레이트로 여쭤보면 멀티플렉스 체인의 진즉에 위탁관으로 편입을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사업을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서울극장이라는 또는 대한극장이라는 자기 혼자만의 브랜드를 지키면서 이렇게 고전을 하셨던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어찌됐든 뭐 운영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겪었던 이 두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또 개인 극장의 이런 그런 색깔들을 정체성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그다음에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만약에 또 이런 체인 극장으로 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이라든가 기존의 직원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오너분들께서 굉장히 뭐 조금 또 생각하시고 계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매출적인 부분도 생각한다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그 운영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렇게 헤쳐가려고 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결정은 좀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오너분들의 좀 선택이셨긴 했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최나경 대표님, 네, 자아 비판입니다. 하면 되나요? 예. 사실 예술영화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은 산업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화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묘한 중간자적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동료들과 저희들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어떤 아까 표현을 든다면 문화운동적 성격이 더 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수익을 내고 또 현황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 돌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역할 자체가 조금 더 공공적 성격이 있는 또 의미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계 내에서도 그 부분을 인증받기 위해서 또 영화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거나 혹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려내고 공인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한 일들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그게 또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그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고요. 일단은 뭐 저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원승환 관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인디스페이스를 잘 모르실 텐데요. 인디스페이스는 2007년도에 그 독립영화가 개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독립영화를 전국의 스크린 한 개에서라도 개봉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해서 그 만들어진 영화관이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그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한국 독립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고 극장 상영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영화의 배급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에서 만든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영화관하고는 운영의 이렇게 그 형식이나 목표나 이런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디스페이스의 약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뭐 보통 그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아서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이렇게 그 눈여겨 보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극장의 브랜드라든가 상영하는 영화의 경쟁력이라든가 영화관의 이렇게 그 회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중요하다면 사실 인디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도 약하고 회원 서비스도 약하고 콘텐츠도 애초에 극장들이 이렇게 개봉 안 해준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콘텐츠도 약한 이제 그런 약점들을 다 안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자아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런 약점들을 어떻게 그 약점이지만 뭔가 이렇게 변화의 기점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가 그 인디스페이스가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이고요. 사실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하기가 이렇게 그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관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관객들이 애초에 영화를 선택할 때 선택 범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그 않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 영화를 이렇게 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뭐 개봉하는 독립 영화의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개봉 독립 영화가 뭐 과거에 이제 지상파 TV나 이런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데서 소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독립 영화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약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저께 독립 영화를 상영한다는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어떤 영화를 선택해서 보러 가려고 해도 이렇게 영화관에서 하루 종일 그 영화를 틀지도 않고 또 상영하는 영화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알고 있어도 영화를 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그 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독립 영화의 약점이기도 하고 영화관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영화가 이제 좀 유명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그 영화가 유명해지면 이제 그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멀티플렉스에서 틀게 되죠. 그러면 관객들이 독립예술 영화관을 찾아가기보다는 멀티플렉스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 또한 뭐 기회가 되기보다는 관객들이 이렇게 멀티플렉스에 가서 독립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요모조모 떠들보면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강점으로 이렇게 그 내세우기에는 기회가 부족하지만 그 기회를 그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게 이렇게 인디스페이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다소 과격한 자아 비판을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우리가 정책기관에서 영화관이라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대기업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정책기관도 그렇고 우리 영화산업 내부에서도 이 산적한 문제들이 많고 지원해야 할 영화와 단체와 개인과들이 많은데 영화관까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으실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관 시장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과거를 평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자구책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기반이 되어야지만 정책기관과 함께 무엇을 도모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아픈 질문이지만이라고 서두를 달고 여쭤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자구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관 시장의 취약점은 이미 뭐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 내부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들도 이미 1년을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관 시장이 스스로 어떤 지금 플랜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특히 사실 코로나라는 것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어떤 힘의 균형이 지금 바뀌고 있는 영상 콘텐츠, 영상 미디어 전체 시장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은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기사는 뭐였었냐면 영화관에서 콘솔 게임 대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이제 게이머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갖는 영화관의 의미라는 것이 좀 고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도시 야경 투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개그 콘서트 같은 것을 영화관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화관이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던 것은 또 CGV의 사례이기도 해서 이런 영화관 스스로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생존력을 높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자구책을 도모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담당님. 네, 뭐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 앞서 이제 이 질문하신 것과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의 극장은 좀 과당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MS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이제 경쟁적으로 극장을 좀 많이 지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극장이 약간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오면서는 저희가 뭐 작년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영업 적자만 저희가 한 4천억 가까이 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극장을 이제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멀티플렉스들이 되게 조금 이제 줄여 나간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계획들을 이미 좀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 줄여 나간다라는 그 의미가 실제로 극장 자체를 없애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극장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이제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김난도 교수 뭐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보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드웨어 저희도 이제 하드웨어 피보팅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가진 극장이라는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바꿔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도 그동안 계속 너무 이제 영화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천수답 경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영화가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당장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계속 좀 발굴하려는 이제 노력을 계속 조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갈지 저희도 계속 하여튼 그건 좀 진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일 걸로 이제 보여지고,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자체 기술에 대한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별관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특별관이라는 게 저희가 잘 아시는 이제 4DX나 스크린X 같은 경우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도 많이 없으시고 그냥 관객들은 오니까 재밌어 정도시지만 실제로 해외의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해외 극장 사업자들 사이에 사실 4DX와 스크린X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로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기술을 수출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상영관을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콘텐츠와 다른 측면에서 좀 뭔가 좀 인정받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상영관도 조금 더 천편일률적인 상영관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형식의 상영관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특별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고급 기반, 그러니까 고객의 관점에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기반, 뭐 이런 것들을 전체 조금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OTT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극장이라는 데를 와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극장이라는 데가 OTT 영화를 관람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극장이라는 곳은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뭔가 극장에 와서 뭔가 경험을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극장에 와야 되는 이유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방금 특수상영관을 사례를 드셨는데 사실 국내에 특수상영관 여러 포맷이 있고 특히 뭐 대형 상영관만이 할 수 있는 또 포맷이기도 합니다. CGV는 여러 특허 기술도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차별성이 분명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차별성이 되기는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일반 영화관이나 독립예술영화관은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호진 이사님, 이런 자구책과 관련해서 사실 영화 서울극장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등등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희는 사실 그 서울극장은 한 몇 년 전에 그 전체적인 리뉴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객들이 사실 그 이제 영화를 보러 극장에 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제 행사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행사를 하시고 그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기타 어떤 그 회사 자체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비수기 때 어떤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극장이 이제 그 상영할 수 있는 이제 특정 어떤 그 컨텐츠가 좀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없다면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게임을 중계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비수기 때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런 그 멤버십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 그 멀티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어떤 관객분들이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 구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뭐 지역 신문 아니면은 뭐 구청에서 발행하는 그런 그 매거진들을 통해서 또 극장을 좀 홍보하고 그 이제 그 해당 그런 그 데일리 그 저 월간지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극장의 어떤 행사들을 보시고 또 오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쪽하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굉장히 재밌는 흥미롭고 그런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2000년도부터 영화관 배급 업무를 실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독립영화관, 그러니까 일반 영화관, 서울극장과 같은 영화관들이 40여 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별 영화관들이 자기 지역에서 인근에서 스스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대규모 체인 영화관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지역성이 많이 약해진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울극장이 현재 종로구에 위치해 계신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니어관을 뭐 행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과거 영화관들의 사실 그 지역 기준으로 프로모션 행사하시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하셨던 건데 오히려 이제 대규모 멀티플렉스들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택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안 띄어서 흥미로운 사례로 보였습니다. 또 일반 영화관 못지않게 독립예술영화관도 사실 자구책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최나경 대표님. 저희들이 저희들 극장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동료들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뭐 극장별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 예술영화관에 혹은 독립영화관에 오는 관객들의 요구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앞에 두 분의 얘기도 나왔다시피 극장이라는 곳이 영화만 상영하는 것으로는 관객분들과의 접점이나 관객분들과의 지속성을 가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저희들 예술영화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 예술영화관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조금 욕구나 요구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오시는 관객분들이 놀이동산에 가는 어떤 것에 얻을 수 있는 욕구가 아니라 도서관이나 미술관 혹은 박물관 등등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나 혹은 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쪽이 더 가깝다고 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인문이나 또 사회 혹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지식의 축적이 되든 혹은 또 체험적 고양이 되든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관객 쪽과 좀 밀접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극장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 차별화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영화를 틀지만 어떤 관점에서 저 기획이 나오고 저 기획이 나오고 다르다면 서울 시내 5개 예술극장, 6개 독립예술관이 있지만 똑같은 영화 상영되고 있어도 다른 프로그램이 다르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객이 찾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넓어질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넓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저희는 극장을 하고 있지만 제작이나 유통을 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 생태계에 계시는 동료들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나왔던 자료 중에 인디그라운드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20대들이 독립예술영화라는 말을 70%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개별 극장 차원에서 혹은 한 몇몇 예술영화 협회 정도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모든 저희 단위 주체들이 모여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결국 이거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도 같이 좀 동반돼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예술영화 지원 프로그램 또 저희 지원극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독립영화관도 마찬가지고 또 아트시네마 같은 시네마티크도 마찬가지일 텐데 90년대 초중반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은 그대로고 또 예술영화 독립영화 인정하는 선정하는 구조도 소위원회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누군가 선정해 골라주는 상황이에요. 영화는 30년이 큰 변화가 있는데 그걸 구조하고 버티는 체제와 시스템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나와서 정말 저희가 새로운 어떤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정말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동료들과 함께 저는 요즘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 나라에 공공도서관이 한 1,100개, 1,5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술영화 다 합쳐서 한 5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공공도서관은 모두가 인정하는 공공재의 가치 역할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속해 있는 예술영화관, 독립영화관 혹은 독립예술영화를
하는 모든 생태계 동료들이 나름대로 사회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라도 좀 저희 노력 그리고 또 제도 정비 그리고 그런 게 관련한 관심들을 좀 이렇게 주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야 되고 그분들 좀 더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한국 영화 굉장히 산업적으로 성장하고 또 확장하고 심지어 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걸 뒷받침되어지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졌던 저희 진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관심을 받거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적게 이렇게 취급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 감정이나 토로의 측면이 아니라 한국 영화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또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원승원 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이렇게 독립예술영화관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각각의 영화관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또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같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즘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건 애초에 이렇게 영화관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비디오법을 보면 영화 상영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를 사고할 때는 영화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다라고만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디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디스페이스는 처음부터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영화관으로 시작을 했고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를 틀어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인디스페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인디스페이스를 운영하고 독립영화를 상영하는데 고스란히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애초에 이제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관들이 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만드는 영화관들이 대부분 다 비영리 영화관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동체가 소유하고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립돼서 운영되는 영화관들이 있어요. 인디스페이스가 그렇고 소라트 시네마가 그렇고 강릉에 있는 독립예술극장 신영이 그렇고 대구에 있는 독립예술전용관 5호극장이 그렇고 이런 영화관들은 애초에 이제 영리성을 이렇게 포기하고 지역 사회에 독립 영화와 예술 영화를 보여주고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미션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국의 독립 영화나 수입된 예술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미션인 영화관들인 거죠. 지금은 정책들이 애초에 영리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영화관을 공공자산화하고 운영자들도 영화관을 공공자산화해서 이렇게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렇게 요구와 욕망을 이렇게 대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미래를 그릴 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나 상업적인 영화관과 다른 영화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역 관객이 영화관의 소유주가 된다면 그 영화관을 지키는 사람은 지역민 스스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소유한 영화관이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관에 가게 되는 동기가 만들어지겠죠.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앞으로 좀 이렇게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원승환 관장님이 지적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토론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화관을 놓고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양한 이미지가 있고요. 기대하는 것도 다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관 시장에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 단일 토론으로 다 커버를 하려다 보니 내용이 다소 이제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남은 이제 시간은 채 10분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영진위의 지원책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진위가 영화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상영관 기술 표준화 및 안전 지원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전용관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그 기술 표준화 및 안전 지원 사업은 스크린이나 사운드의 품질을 표준화하고 개선하는 이제 기술 서비스하고요. 안전 설비 그리고 보건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01개 상영관을 지원을 하셨고 사업비 예산은 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전용관인데요. 이건 관련해서 업계분들이 많이 이미 알고 계시죠.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전용관을 선정을 해서 영화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2개 예술영화관, 6개 독립영화 전용관, 그리고 시네마테크 1개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어요. 사업비 예산은 2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그 독립예술영화관 전용으로 통합 예매 시스템 지원 사업이 신설이 돼서 아트앤시네마라는 플랫폼이 개설이 됐습니다. 많이들 또 알고 계시는 사이트고요. 현재 16개 정도 영화관이 이 사이트에 이제 참여 중인데, 개인 영화관들인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국에 있는 여러 독립예술영화관들을 예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현재 이렇게 영진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지어서 또는 신설로 어떠한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되면 영화관 시장이 영화시장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현재 차지하고 있지만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시장 자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사실 전호준 이사님이 그 발권 시스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니즈는 이런 CGV나 롯데와 같은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보다는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자한테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발권 시스템이 개설이 돼서 일반 영화관들, 전국에 있는 많은 한 100여 개의 일반 영화관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전호준 이사님? 일단은 뭐 저희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그 이제 관객층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 연령층들이 굉장히 높아 계시기 때문에 요런 뭐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 멤버십이긴 하지만 이것도 활용을 못 하시는 그런 세대들이 점점 많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보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좀 이런 극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좀 길들을 열어 주신다면, 어쨌든 서울 경기권 안에 있는 뭐 그래서 그거 제가 극장에 대한 이제 분포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조금 그 극장들 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멤버십들이 있다면 그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오시는 관객들이 뭐 특정 뭐 저희 종로뿐만 아니라 그 서울권에 있는 다른 일반 개인 극장들을 통해서도 이런 멤버십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 구축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맥스문비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영진위에서 그냥 어떤 그 지방마다 지역 발권 시스템을 한번 지원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지금은 뭐 조금 이제 뭐 일반 이제 젊은 관객들, 저희가 사실 연령층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지만 좀 젊은 관객층들에게도 이런 개인 극장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와 또한 이런 좀 협력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연구자 개인의 생각에도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전국 단위의 프로모션도 가능하고요. 뭐 단독 개봉 같은 것들을 지금은 일반 영화관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또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사 할인과 같은 제휴 프로모션도 동일한 단일한 플랫폼과는 뭐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포럼 이전에 11월 달에도 현안 연구 포럼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때 관련해서 저희 그 법제도를 개선을 해서 지금
영화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영화관으로 인정받게 해서 우리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제 관련해서 연구를 원승환 관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있었던 청년 인력 포럼에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니 시어터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또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창업 또는 현재 비상설 상영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영화관들을 영화관의 규정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 예, 좀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화관이라는 게 그 관객이 가장 안전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그 감염병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도 영화관이 방역이 안전하고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는 게 그 감염병의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화관에 오시기를 이제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약간 좀 그 이야기랑은 방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기법에 그 시설 기준이 있는데 5가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조명 시설, 음향 시설, 방음 시설, 소방 시설 및 편의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소방 시설이고, 그 규격을 맞추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영화관을 만들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영화관을 제외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4개 시설은 공이 다 들어있지만 사실 소방시설까지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극 공연장들이 그 만들어져 가지고 다양한 연극이 공연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간의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걸 무조건 뭐 이렇게 소방시설을 제외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간 2억 명이 이렇게 봤던 영화관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 요구는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일단 그 최소 그 시설 기준 안에서는 소방시설을 그 좀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화관을 등록을 하려면 최소 면적 기준하고 최소 좌석수 기준이 있어요. 30석 이상 이렇게 만들어야 사실 영화관 3년간 등록이 가능한데, 그 지금 이제 청년들이 만드는 창업하는 그 마이크로 시네마 단편 영화를 트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30석 이하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이 3년간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그 난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3년간 영화는 틀고 있지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준이 지원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좌석수나 최소 면적 규정 같은 것도 좀 함께 좀 이렇게 완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상영관이 만들어져야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형제 영진이 사이트에서도 저희가 11월 달에 진행했었던 현안인식 포럼에 자료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모두 거의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을 지금 초과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관련해서 운영팀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 2가지 정도만 더 확인을 하고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영진이가 하고 있는 전용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멀티플렉스 체인은 현재 지금 이 사업에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성진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어나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패널과 기획위원회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 부분은 오늘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 확인해보고 오늘 포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성진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뭐 그거 평소에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영화 영진이가 지원을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상업 영화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 하나의 예술 영화 뭐를 포함해서 이 리그를 조금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업 영화의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또 시장을 넓힐 수 있고 이런 시장의 영역들이 하나 있을 수 있으면, 또 다른 예술 영화의 이 영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제작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영화의 모든 이 전체적인 가치 사슬 내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다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제작도 당연히 지원돼야 되지만 유통에 대한 부분, 배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영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리그가 분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예술영화관 정부에서 지원해서 200개, 300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개별 상영관일 수도 있고요. 그건 멀티플렉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아트하우스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아트하우스가 저희가 일반 상영관에 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이 부분은 뭔가 성과를 내는 부분이 아닌 철저하게 지원의 영역으로 두고 이렇게 뭔가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넓혀가야 된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 이게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로 뭐 여기 예술영화관, 개별영화관도 이제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럼 개별영화관의 경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좀 보완책은 이걸 하나의 전반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서로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여기도 뭐 질문 중에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무제한 카드, 예술영화 무제한 카드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이 뭐 멀티플렉스에 와서 예술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 일반 상영관으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의 지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큰 네트워크에서 예술영화를 활성화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시네마 카드 같은 정액제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았지만 이건 추후에 또 연구원과 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토론자로 나와 계신 최나경 대표님 말씀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상진 대표님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술영화관들의 멀티플렉스 혹은 또 비교열 영화사들이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공론돼야 될 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동료들과 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결론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더 많은 예술영화관들이 생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몇 가지 부분들의 전제 혹은 고려될 사항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적인 확대가 그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부분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가장 그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예술영화관들이 가지고 있는 관객수를 그쪽 이동하는 정도의 차원밖에 불과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섬세한 준비나 제도와 특색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독립예술영화관 의 숫자를 늘리고 또 그쪽에서 인지를 높이고 또 그 관련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관계가 접점을 늘린다고 저는 동의를 하지만 반드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짧은 시간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나경 대표님이 해주신 그 말씀은 저희가 연구원 내부에서도 이미 저 중점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화관의 미래, 영화 유통 환경의 변화 대응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영화관에 대한 지원 자체를 이제 봤을 때 작년에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일 잘했던 일은 사실 그 10% 미만의 배급사들의 VPF를 면제를 하는 과정을 협상을 주도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그 VPF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지만 그 이후의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관과 배급, 유통을 하는 분들의 모두한테 이제 그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영화가 필름이 아닌 이제 디지털로 유통이 되면서는 거의 이제 그 서버나 랜선을 통해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CJ 파워캐스트에서도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제2의 VPF의 사건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 속에서의 위기 의식이 있을 이 시국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의 공적 자금을 통한 그 디지털 유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확충망을 확보를 한다고 그런다면 각 극장들, 예술영화관 포함해서 개인 극장들 그리고 멀티플렉스들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TMS 서버와 그 유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랜을 갖다 확보한다고 그런다면 영화에 대한 통전망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접속을 갖다가 열어줄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체크를 하고 많은 부분들의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원수환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지역사회의 작은 영화관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한다 그런다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영화관만을 위한 지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중소 배급사들이나 대배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영화를 저예산 영화들이나 독립 영화를 배급할 때 보면 관객 수로 봤을 때 딜리버리 피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현실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디지털 세계 환경 속에서 5G 넘어가지 대표님, 않습니까? 예, 모두가 대표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서요. 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끊게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이벤투스 지금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 세션과는 사실을 적합하지 않고 이 앞전이나 그 앞전 세션과 연결되는 질문을 해주셔서 관련돼서는 영진이 운영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갑자기 급하게 끝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이것으로 영화관의 미래 세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시작이고요. 또 이어서 연구와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플로어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일 동안에 총 16개 세션의 포럼이 다 끝났습니다. 참여해 주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벤터스로 한 250여 분이 참여해 주셨고 줌으로도 매일 한 20여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만 해도 제가 아까 세 보니까 60분 정도 되시고 거기에 연구진들이 8명 그리고 저희 팀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4명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이번 4일 동안의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합을 했다는 것은 지금 논의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것이고 저희는 이 공유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 3월 한 달 동안에 연구진과 저희 정책연구팀에서 16개의 세션들을 다 지금 늘려놨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설계도를 그려볼지 그다음에 어떻게 명화의 미래가 변화된 상황에서 더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짤지를 준비를 해서 3월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우선 4일 내내 참여해 주신 유일하신 분 고영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우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좀 한대로 모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저희 최재현 부위원장님 한번 짧게 말씀을 요청드렸으나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저희 영화업계나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편화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가 어떻게 영상정책, 영화정책을 짜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진흥 정책의 틀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안신영 과장께서 오늘 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와주셨습니다. 문체부 컨텐츠 산업국의 영상 컨텐츠 산업과의 안신영 과장님 잠깐 의견이나 말씀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앞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체부 영상 콘텐츠 산업과장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짧게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앞에는 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반면 오늘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담론이기도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와서 잘 들었고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돼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바로 좀 이렇게 고민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 제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그 넷플릭스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한국 영화를 망칠 수 있는 구원자 이렇게 아가씨의 대사를 인용해서 그렇게 칼럼을 쓴 걸 봤는데 제 공무원들은 어공 늘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늘 공무원과 어쩌다 공무원이 있는데
그걸 빗대서 표현하자면 여기는 대부분 늘 영들이 계시고 아마 저만 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다가 영화계에 약간 발을 담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뭐 이렇게 환경 변화가 한국 영화를 망치게 놔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또 한편 제가 뭐 예전에 글을 보면 한국 영화계가 위기가 아닌 적이 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초유의 상황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지혜를 이렇게 모으는 만큼 한국 영화계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진이에서 또 주도적으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좀 지혜를 잘 모아서 영화계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영화계에서 계시는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더 행복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크는 저희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난 4일간 정책 과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영화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들었는데 잘 치러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영화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참여 아주 중요했고요. 우리 또 스태프들, 정책팀의 김현수 본부장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노고가 여실히 느껴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준이가 이렇게 한번 하면 또 웬만큼 하면 또 잘해요. 근데 아까 오늘 듣다가 제일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영화의 정의 얘기하는데 그 교수님이 프랑스에서는 영화에 대한 정의가 없다. CNC에서 그냥 영화라고 하면 영화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굉장히 신선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이 당면한 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경계를 짓고 칸막이 치고 이쪽이 손해를 보면 이쪽이 이익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모든 경계 구분을 무화시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상업 영화든 예술 영화든 주류든 비주류든 극장이든 온라인이든 뭐 중앙이든 지방이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 있고 상호 우전적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정책적 미션으로 앞으로 실행해야 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지난 며칠 동안에 자리에서 논의된 것들을 저희가 잘 가다듬어서 꼭 필요한 마중물이 필요한 지금 응급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빨리빨리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 영화계가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입에 쓰더라도 뭔가 패러다임을 바꿀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연구원분들에 대해서 박수 한번 영화인들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자리에서 더 생산적인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친다는 말씀하기 전에 줌으로 연결해 주셨던 접속해 주셨던 기획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초기부터 의구심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믿자 하시면서 함께해 주신 기획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그리고 160여 분의 저희 정책 패널 분들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이벤트 허스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후에 중간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정책 패널들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